예,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PD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유튜브를 지금 민법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가족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자녀들한테, 또 아들, 딸들,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들려주는 가족법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법 전문을 기초로 하면서 이렇게 종전에 내가 썼던 이 가족법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가면서 편하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767조가 나오잖아요. 친족해서 거기서부터 한번 767조를 한번 읽어 주세요.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일단 이제 이 전문들을 이해하려면은 뭐랄까 그 자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이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배우자, 그렇죠? 내가 결혼했을 때 배우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혈족. 혈은 뭐지? 그 피잖아요. 피. 예, 피. 피로 연결된 집단. 이 혈족이 이제 또 친족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척. 인척. 인척은 뭐냐면 이는 혼인을 말해요.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집단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어떤 혈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라면은 뭐 내가 남자니까 처제 뭐 이런 식으로, 또 형의, 그렇다면은 이제 배우자 혈족하면은 이제 뭐 처제도 되고 또 장인 장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지. 예. 그래서 배우자 혈족 인척 이게 친족이다라고 알아두자. 그 다음에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반계 혈족이라 한다. 그래, 여기서 혈족은 혈족인데 직계라는 게 뭘까? 직계는 위아래로 뻗어지는 걸 직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란 말은 나를 말하지. 그러니까 나의 직계 존속은 위고 비속은 아래예요. 비천하다 할 때 비가 아니라 아래는 비속, 그 다음에 위는 존속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직계 존속은 나의 부모나 또 나의 뭐 조부모, 그 다음에 그 증조부모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의 직계 비속은 내가 뭐 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나의 자식,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걸 직계 혈족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좀 이해가 될 건가? 돼요? 네. 그리고 반계혈족이다 해가지고 길게 나오잖아요. 반계혈족이다. 자기의 형제자매가 이제 직계는 아니고 반계가 된다는 거고, 또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나의 형의 자식 하면은 보통 뭐 조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어차피 형제자매로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직계 비속도 나의 반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이제 아버지의 형제자매,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 또 동생,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지. 나로서는. 그 다음에 자매 하면은 고모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769조 인척의 개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인척할 때 이는 뭐라 했어요? 혼인이라 했지. 혼인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집단들을 인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 나하고 형이 있는데
형의 배우자는 형수잖아요. 형수.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혈족, 나의 배우자 혈족은 누가 될까? 나의 배우자는 이제 처제 뭐 이런 사람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처제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 하면은 나를 기준해서 처제가 되는데 처제의 배우자, 뭐 동서가 된단 말이야. 동서. 이런 사람을 인척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특히 여기서 혈족의 배우자 하면은 또 이런 것도 되지. 뭐 혈족 아버지의 배우자, 아버지의 배우자는 이제 나의 엄마인데, 그러지 않고 엄마의 이제 혼인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뭐랄까 이제 계모가 되지. 계모도 인척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 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 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잠깐, 직계 이제 촌수 계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계 혈족, 아버지가 직계 혈족이고 할아버지가 직계 혈족이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직계 혈족인데,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직계 존속에 이르고 또 자기로부터 직계 비속에 이르러 세대수를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는 몇 촌이 될까? 1촌.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는 2촌. 그 다음에 나의 아들하고는 1촌. 나의 손자하고는 2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계혈족 2항. 반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 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그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말도 어렵지. 동원 뭐 야구에서 최동원도 아니고 동원. 같은 뿌리란 뜻이거든. 그래서 반계혈족은, 그러니까 나의 형 같은 경우는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동원의 같은 뿌리의 직계 존속에 이르는 세대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그 동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그 동원의 같은 뿌리의 직계로부터 그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대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형하고 또 몇 촌이 돼요? 1촌이잖아. 1촌.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합산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나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간과는 어떻게 될까? 나하고 아버지의 형제간. 봐봐. 그러면 동원이 되려면 어때? 같은 뿌리가 되려면은 나의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간, 큰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1촌이죠. 같은 뿌리.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몇 촌이에요? 2촌이니까 합하니까 몇 촌? 3촌이니까. 그래서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3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척하고 양자, 이런 것들은 생략. 그 다음에 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1항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인척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혼인이 깨지면은 뭐 인척 관계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인이 이제 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 있는데, 혼인이 당연 무효인 경우는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종료된단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혼인의 취소, 혼인이 있었다가 나중에 여러 사유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있었던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혼도 일단은 살았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죠. 혼인신고에서 결혼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사후에 나중에 이제 사별할 수가 있잖아. 사별하게 될 때는 사별해도 인척관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야. 다만
사별하고 나서 재혼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을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그렇죠. 일단은 혈족은 8촌까지, 그 다음에 인척은 4촌까지,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뭐 특별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들이 없다면 이런 혈족은 8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배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번 이렇게 나오죠. 779조를 보면 가족의 범위. 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근데 이제 2항이 중요해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 1호에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배우자, 그 다음에 나의 뭐 부모나,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는 가족이야. 같이 안 살아도 가족입니다. 근데 직계혈족의 배우자, 응? 그러니까 뭐랄까 계모하고, 그러니까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나왔잖아. 아버지의 배우자, 아버지의 또 다른 배우자란 말이지. 계모. 이런 경우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나의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은 같이 살아야 가족이란 뜻이지. 그리고 배우자, 형제, 자매, 처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 가족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은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781조를 한번 읽어봐요. 자의 성과 본.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잠깐. 자, 성과 본 나오잖아요. 류, 정 이렇게 나오지. 성은 류, 이름은 정 이렇게 되잖아. 또 성은 정, 또 이름은 은주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은 부성주의를 따른단 말이야.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른다. 원칙이. 다만 한번 읽어봐요.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혼인신고할 때 앞으로 자녀의 성은 엄마 성과 본을 따르자라고 협의를 한다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협의에 의한 성과 본의 뭐랄까 창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게 조선시대하고는 거리가 있겠지. 2000년도 초반에 가족관계 등록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700년의 전통을 없앤 거야. 알겠어요? 넓은 의미에서 조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자, 1항은 뭐라 돼 있어? 따른다 강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2항은 따를 수 있다야. 따를 수 있다.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성을 이렇게 그 성을 부르면은 또 학교에서 또 그 학생들이 깜짝 놀라겠지. 그래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렇죠. 안타까운 아이들이죠. 부를 알 수 없어. 버려진 아이, 기아,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근데 엄마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그렇죠. 부모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부모를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쪽이 버려진 자 있고 3항 같은 경우는 엄마는 알아. 엄마가 낳았는데 아빠가 아이를 버리고 떠나가지고 인정도 안 해줘. 이럴 때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건 인지라는 거거든. 근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는 법원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성과 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성과 본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사정 변경됐잖아. 이럴 때는 부모의 성과 본을 이렇게 따를 수가 있어. 안 따르고 그냥 성과 본을 그대로 법원에서 창설해 준 걸 유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또는 모의 성과 번호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지. 임의적인 거야. 5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만. 거기까지. 혼외자란 말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 부모가 혼인하고 나서 출생한 자, 이게 혼생자, 혼인 중에 출생자고, 부모가 이제 그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는 낳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래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 이게 아니라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종전의 성과 번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협의에 따라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종전의 성과 번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좀 들었죠. 이름은 바꿀 수가 있거든. 웬만하면 해줘요. 법무사한테 가서 좀 신청서 써달라 하면 해주죠. 근데 성과 본, 성은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류씨고, 그다음에 본은 고흥 류씨 이렇게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부모나 또 자녀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성과 번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다만 읽어보세요.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자녀의 성과 번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삭제된 조항들이 옛날에 호주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800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다른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네, 그래. 그 성년에 달한 자, 만 19세가 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하면, 그 말은 뭐랄까, 자유로 뭐 누구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약혼 나이 801조. 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그렇지. 18세부터 19세 이르기 전까지 이런 사람은 동의 얻어서 약혼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802조. 성년 후견과 약혼.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약혼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뭐였어요? 정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말했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이 빠져 있지. 피한정 후견인은 정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인은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803조. 약혼의 강제 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은 뭐예요? 약혼의 개념이? 약혼은 혼인하자는 약속이죠. 근데 약속해놓고 이행 안 하면은 강제할 수가 있냐 없냐? 못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강제를 뭐 해서 혼인한다고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채무다, 이런 이야기지. 804조. 약혼 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약혼해가지고 그냥 결혼 안 하고 뭐 서로 간에 합의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어쩔 때, 뭐 규칙사유에 있을 때 아니겠어요? 다들 한쪽에 1호. 1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렇죠. 자격정지 이상의 후라 다 후 막 그렇잖아요. 사정 변경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2호.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렇죠. 정신 능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을 계속 다른 쪽은 안 하고 싶어 하겠지. 앞으로 혼인을 안 하고 싶어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계속 하자 해도 뭐 이런 해제 사유가 된다는 뜻. 그 다음에 3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에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그래. 이런 경우도 약혼 해제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4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이중 약혼하거나 그 다음에 혼인까지 해버렸으면은 첫 번째 약혼은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5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가늠한 경우. 예. 그 다음에 6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7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약혼 해제 사유가 되고. 8호가 이제 1호부터 7호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형성고, 그 다음에 뭐 병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약혼을 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등등인데 8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805죠. 약혼 해제의 방법.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약혼 해제는 상대방한테 뭐 내용 증명한다든지 문자 메시지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해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 1항.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1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송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혼을 이제 해제했을 때 그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렇죠. 뭐 예물 같은 거 돌려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상 고통, 위자료에 대해서 선배 책임이 있는데. 3항.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네, 그래요. 정신상 고통,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를 못하는데,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체화됐을 때는 양도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가족부 강의는 이 정도로 할게, 아이들아. 감사합니다.